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박형민입니다. 2021 누림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시고 신청해 주신 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팬데믹 상황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누림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사회의 양상을 확인하고 향후 장애인 복지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드릴 사항은 이번 컨퍼런스는 만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제자, 좌장, 사회자를 제외한 모든 토론자분들은 각자의 공문란에 접속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접속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화면이나 음성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수어 통역과 자막 통역, 문자 통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화면으로 시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2021 누림 컨퍼런스를 위해 축하 영상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2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2021 누림 컨퍼런스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의 미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일 때 오늘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 누림 컨퍼런스는 장애인 권리와 서비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평생교육,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등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관심이 가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 삶과 사회 활동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경기도가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는 지자체로서 한 단계 도약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장 방재율입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의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누림센터뿐만 아니라 6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행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일상을 지역사회에서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전체 도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의 4가지 주제들은 장애인 당사자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현재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놓였다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논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 연구원님, 장애인 복지 현장 종사자님, 그리고 누림 컨퍼런스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하는 일정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특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57만 5천 장애인들을 위한 현안 발굴과 정책 개발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2021년 누림 컨퍼런스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 미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기획하고 제안해 주신 누림센터와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의 등록 장애인구는 57만 5천여 명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구 중 21.8%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전국 장애인 10명 중 2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변화한다면 전국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근본 진행하는 컨퍼런스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및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 중증장애인 노동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역사회 주거유지라는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보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권리 기반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2021년 누림 컨퍼런스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의 미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컨퍼런스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좌장, 발제자, 토론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운용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장애인 단체 연합회를 비롯한 6개 공동 주최기관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만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수가 많은 만큼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환경 조성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 그리고 장애인의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 등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개별 장애인의 다양하고 세밀한 서비스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의 현 실태를 진단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누림 컨퍼런스의 개최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논의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57만여 명의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입니다. 먼저 2021년 누림 컨퍼런스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의 미래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관기관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경기도 장애인복지 단체연합회를 비롯한 6개 공동주최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대외적 환경 변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목소리를 더해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 환경도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변화를 진단하고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자 그 변화들이 도민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6개 공동주최기관이 함께 준비했으니 열심히 참여하시고 아낌없는 칭찬과 비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되며 발제와 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님 외 국책연구기관들의 박사님들, 다양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애쓰시는 전문가 분들께도 귀한 시간 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림 컨퍼런스 및 개회사를 맡겨주신 최혜영 국회의원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본위원장님, 경기도복지국 문정희 복지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지원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김정희 본부장님의 발제로 각 개의 관련 기관 단체의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입니다. 당신의 돌봄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님이신 김정희 박사님께서 한 30분 가까이 이게 발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요즘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안녕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께서 정말 귀한 옥고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발표가 이루어지겠고요. 뒤이어서 인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님이 토론해 주시겠고요. 또 이어서 민주노총 전국활동지원사 지부 고미숙 조직국장님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도 장애인 부모연대 탕미선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센터장님, 그리고 끝으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협력지원팀 박은영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고민하고 또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좌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시간을 잘 지키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부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 첨단의 기술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자분들이 다 자기의 공간에 사시기 때문에 이 좌장의 역할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있으면은 조금 제가 눈치도 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론 맡으신 분들이 본인의 시간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렬하게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김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돌봄 안녕하십니까? 라는 커다란 주제 하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연구하면서 제도의 또 성과와 한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2018년에 저희가 관련해서 수행했던 연구가 있는데 조사 결과는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정책 환경의 변화 보시고요. 현황과 또 성과와 한계, 그리고 관련해서 조사 결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정책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환경 변화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는데,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또 탈시설, 이런 굉장히 커다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되면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서 주체에 대한 그 당위성이라든지 중요성이 더욱더 부과되고 있는데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이자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이 전개가 되고 또 실행이 되고 많은 환경과 태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라 그냥 넘어가겠고요. 장애인 현황하고 장애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2020년에 장애인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장애 인구는 262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구는 2011년 261만 명에서 현재까지 뭐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완만히 증가했다가 또 감소하는 이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전체 장애인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나 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들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준비라든지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히 목전에 닿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구 전체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5.1%인데요. 장애 인구 중에서 장애 노인 인구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록 장애인 수하고 장애 인구 비율을 연도별로 보시면은 앞에 이제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만하게 아니면은 또 평이한 수준으로다가 증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시면 지체장애가 다분히 49.3%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안에서도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으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 발달장애 유형의 증가이겠지요.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장애가 조금씩 더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청각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에서 청각장애 등록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GDP 대비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2014년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9조 57억이었었는데 이 숫자는 GDP 대비 0.6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GDP 대비해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장애단체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증가는 하기 시작해서 2012년에 와서 0.61%까지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장애인복지 예산액이 계속 증가를 해서 3조 2,500억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요. 전체 복지부 소관 지출액 대비 복지 예산이 3.94%로 그래도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구 특성이 변하면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
장애인 1인 가구의 증가하고 맞물려서 구체적으로 이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장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2년차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 수요층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우리가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돌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특성을 변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뒤에 가서 미래사회 그러면은 앞으로 6번입니다.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런지 저희가 보시면은 획일화 사회를 극복을 하고요. 불평등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좀 변화를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고 4차 산업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과연 장애인 정책과 맞물려서 또 장애인의 삶에 어떻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건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기후변화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특히나 장애인분들 관련해서는 여름에 한여름에 폭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너무나 춥거나 덥거나 하는 것들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또 스마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장애인 정책에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뒷장의 장애인 정책 여건입니다. 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장애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발달장애 인구도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이번 정부의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법안이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내년에 대통령 임기가 다 되고 있어서 단체나 또 장애 각계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하라. 그리고 탈시설화 관련해서 탈시설을 해도 지역사회에 나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데요.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요청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양극화하고 저성장 흐름 속에서 취약한 소득 수준 또 낮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요. 상대적 빈곤율이 소폭이지만 조금씩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팬데믹 시대 장애인의 생활 실태 관련해서 국립재활원에서 코로나19의 경험과 문제점을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건강이 더 나빠졌고 그리고 병원 진료를 더 많이 받고 있는 병원 진료를 좀 많이 받고 있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병원 진료를 보시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진료를 받는 퍼센티지가 낮게 나는데요. 이것은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돌봄이나 또 활동보조인들이나 활동지원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는 게 좀 어려워서 이런 수치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족과 보호자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됐는데요. 장애인의 32.0%가 돌봄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중에 18.2%가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돌봄이 58.7%나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원에서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저희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했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특히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상당히 큰 어려움에 많이 직면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도 거의 뭐 배 정도로다가 많이 늘어났죠. 이런 연구 결과는 결국 발달장애 가족들이 당사자들을 돌보는 데 쓰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라든가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현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는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예산하고 월 평균 급여량을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연금, 수당, 장애아동 수당 전부 이제 증감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예산이 2007년 296억 원에서 19년에는 1조로다가 늘어났습니다. 급여량도 2007년에 33만 원에서 2019년 16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예산 대비 지원 규모 및 활동 보조인과 또 활동 인원을 살펴보시면은요. 2007년에 14,000명 정도에서 2019년에 86,000명 정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활동지원인의 활동 인원도 78,000명 정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를 장애 유형별로 좀 살펴보시면은요. 2011년 46,000명 정도에서 2019년 10만 명 정도가 좀 넘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또 자폐성 장애, 지체장애, 뇌변변 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장애 정도별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전체 수급자의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은요, 10세에서 19세 학령기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20대 그리고 50대 순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 수를 활동지원 등급별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인정조사 새롭게 종합조사표가 도입이 됐는데요.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하고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를 통해서 수급을 받는 분하고 비율이 거의 이제 반 정도인데 이 관련한 자격은 3년에 한 번 이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숫자는 뭐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합조사에서는 1구간에서 15구간별로 다 수급자 수를 나눠서 저희가 이제 수급을 구간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수를 살펴보면은 13, 14 결과적으로 뭐 12에서 한 15구간 요 정도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거로 나타났습니다. 뒤에 이제 기본급여 이용 현황인데요. 기본급여 중 활동보조를 이용하시는 이용 건수가 267만 건으로 가장 많이 있었고요. 방문 목욕하고 방문 간호는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특히나 방문 간호는 15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급여 이용 현황인데요. 추가급여도 학교생활에서 추가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긴급지원이나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그래서 가족급여를 새로 신설을 하라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가족급여 긴급지원 관련해서 489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월 한도액 대비 이제 급여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나 표를 보시면은 급여 이용률 나와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1인 평균 부담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1인 평균 부담액이 57,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발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이제 질을 더 높이자라는 것인데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이라든지 또 보조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질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2019년에 활동지원기관은 982개소에 보조기관은 755개소 또 교육기관은 5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활동지원인 현황을 보시면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8,044명으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장애인 관련한 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도 1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각각 지자체의 재량으로 다 들어가는 예산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커다랗게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제도가
과연 제도의 정합성은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그걸 채워가고 있는지는 아직도 좀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한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도권과 통제권을 갖고 또 결정을 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이 마련됐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제도 시행 이후에 서비스 신청 자격과 이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거주와 또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도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어느 정도 이제 경감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를 이루어내는 성과가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돌봄 지원의 급여화 또 낮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신뢰 저하로 인한 가족으로의 돌봄 주체의 선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족이 돌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급여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가 지역 사회적 돌봄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자립생활 모델을 구현하는 주요 제도로 도입이 됐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가족의 돌봄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자립생활에 온전한 과연 그런 기제인가,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제도의 한계이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나 장애 유형, 중증도 등에 비해 선택하는 가능한 급여의 종류가 너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급여 이용이 앞서 표에서도 보셨듯이 활동 보조에 편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중증 장애인의 급여량이 좀 부족하고요. 또 전 장애 유형의 사회환 등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추가 급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이제 매칭에서의 중증 기피 현상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육기관 평가하고 제공 인력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관련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 2018년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전담 인력하고 활동지원사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결과 중에서 몇 개를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보니 서비스 내용별로 전담 인력을 교육시켜달라는 것이 전담 인력과 활동지원사들 공이 높게 나타났고요. 또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욕구가 컸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이제 설치하는 게 새롭게 도입하는 게 필요하냐에도 이제 필요하다는 그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고요. 서비스 급여 내용 확대 시 추가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관련해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 공에 보면은 개인 위생이나 신변 처리, 욕창 관리, 석션 등의 도움, 그리고 또 이제 경련으로 인한 마사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신규 서비스 필요 영역에서는 정서 지원이나 학습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냐 여부를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는 것이 전담 인력과 활동 지원사 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행 적정 방법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든지 아니면 현행적으로 제한적으로 좀 시행을 해봐달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7번째 표인데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 기준이 지금 현재 적정하냐에 대해서 이용자는 50% 정도가 적정하다, 또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뭐 적정하다. 반면에 전담 인력과 활동 지원사들은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에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가 차등 지급 기준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단가 차등화 기준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다가 해야 될지 는 서비스 유형이나 장애 유형 그리고 장애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단가 차등화 기준 항목에 대해서 전담 인력하고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의 몸무게나 장애 정도, 공격성 등을 고려한 노동의 강도를 좀 중시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서비스 제공량을 좀 고려해서 차등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10번째 보시면은 뇌병변, 뇌성마비, 단과 차등화 적용 기준을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단과 차등화도 400점 이상 높은 점수인 경우에 단과 차등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은요, 예, 장애 특성에 따른 단가 차등화 적용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에 힘입어 움직일 수 없는 와상이나 사지마비의 경우에 단가 차등화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셔서요. 이용자 상태에 따른 단가 차등화, 와상 정도나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단가를 좀 차등화 시켜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 전문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입니다. 지원을 앞서서 제가 해외 사례를 미국하고 독일하고 몇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는 대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케어가 목적인 장애인 케어 서비스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하고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위해서 호주를 다녀왔었는데요. 호주의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에 국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포괄적인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강이나 웰빙 증진을 위한 1:1 맞춤형 신체활동 훈련이라든지 식습관이나 영양 관련 조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어서 한국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에도 기존의 일상생활 지원에서 건강하고 웰빙이라는 영역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정책으로 돌봄보험 체계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돌봄 현금급여나 현물, 대체 돌봄 인력 지원, 돌봄 보장구나 거주환경 개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그런 커다랗게 이제 재가 돌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본 장애인 활동 지원의 특이점은 장애인의 중증도를 고려해서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케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첫 번째인데요. 활동 지원 서비스의 목적과 취지 재검토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원래 장애인의 이제 사회 참여나 사회 활동, 그래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요양과 또 케어와 또 활동과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가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요양 관련해서는 좀 따로 분리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별도의 장애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제도를 신설해서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제언은요.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 내용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방문 간호의 경우는 앞에서도 보셨듯이 높은 단가로 인해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 서비스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를 확대할 때 의료 행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 서비스 확대를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해봤는데요. 체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취미 및 문화활동, 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다가 서비스로다가 넣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그 제언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족급여 확대인데요. 전 장애 유형으로 가족급여를 확대를 할 수가 없으면 제한적인 장애 유형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근육장애인만을 특별히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었는데, 근육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어려움이 말로 할 수 없이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급여를 확대를 할 때 특별한 그 매칭이 잘 안 되는 장애 유형만이라도 가족급여를 좀 확대를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족급여 제공에 추가할 대상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말씀대로 와상장애인도 또 근육장애인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돌발 행동이 또 강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확대를 할
대상으로다가 좀 넣으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 지원은 서비스 단가 차등화입니다. 독일에서는 돌봄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단가를 적용을 하고 일반적인 장애하고 치매, 지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구분해서 더 높은 돌봄 단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체중증 장애인의 돌봄 지원 회피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가 차등화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비스 행위별로다가 이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세밀한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그 중증도나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단가를 좀 차등화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언을 또 해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것인데요. 인력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56개소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현장 실습을 제공하는 그 제공기관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요구하는 것들이 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취업률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보수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서 또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좀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활동지원사 인력 수급 전망 및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본인의 경력 개발 희망에 따라서 심화 교육 과정도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양성 교육 및 현장 실습,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으로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전반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정확한 현안 분석에 기초해서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크다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 의미 있는 것은 이 모든 저희 이 컨퍼런스 내용을 수어 통역으로 또 문자 통역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수어 통역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쁜 분이 누구냐면 말이 많거나 말이 빠른 사람들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좌장부터 발제, 토론자분들의 말이 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한국어를 한국 수어로 통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 더구나 또 빠른 내용 또 전문적인 내용을 문자 통역으로 한다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이 통역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수어식 박수가 이렇거든요. 수어식 박수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누린 컨퍼런스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 문자 통역 서비스로 의사소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 컨퍼런스여서 굉장히 흡족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의 발제에 따른 토론을 가장 먼저 우리 김강백 인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열렬하게 지금 방금 배우신 것처럼 수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이제 활동지원 사업 자체가 이제 상당히 융통성 있고 당사자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입맛에 맞지도 않고 혹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편차가 아주 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이니까 이제 제도가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14년째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초창기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점에서 좀 앞으로도 개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고, 이게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있지만은 이게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 지원센터에서 만든 이런 사업들처럼 지자체별로에서도 좀 약간 더 활동지원 서비스가 갖고 있는 융통성들을 어떻게 당사자 개인에게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우선은 이제 크게 제가 서비스의 문제점과 제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눠지긴 했는데 두 개는 이제 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부분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제도에 사람을 맞춰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많은 불만족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도에 사람을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어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모습들을 강요하게 되거나 요구하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 인천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휴게 시간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 지원 중개 기관에서 실제로 어느 모 기관 같은 경우는 휴게 시간을 엄격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사가 4시간에 30분 쉬잖아요. 근데 29분을 쉬면은 29분을 쉬고 단말기를 켰었을 때는 다시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1분 더 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일들을 하는 기관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현장에서 당사자분들의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나 노동시간 문제 때문에 이제 또 현장에서 아주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제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사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애써 눈 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은 마치 많은 게 바뀌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활동 지원 서비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앞서 이제 발제자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활동 지원 서비스 목적을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서비스는 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게 하나의 목적인 거고, 두 번째 목적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더 나아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의 활동 지원 급여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목적과 충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건 이따 재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과연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바라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자체가 의료적, 재활적 모델을 기반으로 있었던 서비스에서 2007년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기점으로, 또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기점으로 자립생활 모델이라든가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법률도 대부분 다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져 왔죠. 근데 과연 그것을 측정하는, 그리고 당사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량은 자립생활과 사회적 모델에 기반해서 주고 있는 것인지, 뭐 모든 분이 잘 아시다시피 활동 지원 서비스가 측정하는 과정은 ADL, 일상생활 훈련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옷을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는지,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급여량이 산출되다 보니까 최근에 종합조사로 이제 세분화시켰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신체적 손상을 기준으로 급여량이 산정되다 보니까 정신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서비스 산출량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여량이 당사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제도는 철학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는 불행하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설계되어지거나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기반으로, 예산에 맞춰서 제도를 맞추는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순 이용 서비스 이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탈시설에는 긍정적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신체적 장애인 분들에게. 근데 발달 장애인에게 탈시설과 또 발달 장애인 분들의 탈제거와 관련해서 자립생활 지원에, 아까 지금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는 서비스 급여량과 내용을 당사자 요구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이고, 이를 이제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것을 어쨌든 법과 제도로 만들어놨다는 점에서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사회 권리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까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동해야지 만나고
이동이 직업을 가져야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낮 활동을 해야지만이 인간으로서 24시간의 어떤 체계 속에서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는데 과연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런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만들어진 과정들은 당사자 요구에서 만들어졌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2006년도에 한강대교를 당사자분이 처절하게 기어가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단위 누가 만든 게 아니 국가가 되게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기보다는 당사자의 처절한 투쟁 끝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네 번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당사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급여량이 절대적 부족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성인기에서는 안타깝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충분한 서비스가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최근에 주간활동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고 성인기에 당사자분이 다양한 삶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활동 지원 서비스 자체가 서비스 질이 과연 나에게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나에게 맞는 활동 지원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양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든 서비스 전달 구조로서 노동법과 당사자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약자들끼리의 이 갈등 관계라든가 경쟁 관계라든가 싸움 관계를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실제로 기관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거나 선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활동 지원사 측면에서는 이제 이따 고민숙 조직부장님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이게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 생각이 들어요. 역량 강화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인가? 제도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기관의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때문에 실제로는 당사자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그 모니터링도 하고 활동 지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민하기 쉽지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인가. 이 기관의 많은 기관들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가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장애인 활동 서비스가 기관의 수익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실제로는 서비스 공공성의 부재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이 단순 행정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 것인지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작년과 올해 저희 센터도 활동 지원 중개 기관이긴 한데 작년과 올해 이제 이 발생한 여러 가지의 뭐 이렇게 그 행정 처리 때문에 실제로는 당사자분들 모니터링 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긴 한데 진짜 당사자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진짜 거짓말하고 그 행정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이 절차를 밟아내느라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활동 지원 진짜 단순한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의 기관인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뭐 전달 물량의 고용과 급여는 안정적인 것인가? 활동 지원사 보수 교육은 진짜 기관 차원에서 의무방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고민들, 활동 지원사 분들에게 어떤 역량 강화 부분이라든가 슈퍼비전 이런 것들이 거의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욕 먹고 저기서 욕 먹고 있는 상황이 현재 활동 지원 서비스의 기관에서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한계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제동권 측면에서는 이용인의 삶의 질과 활동 지원사 노동권 사이에서 좀 갈피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다른 벽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벽을 허물어 가지고 두 개를 끊임없이 충돌하게 만듦으로써 실제로는 이용인의 삶의 질을 활동지원사가 뺏어간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든가 반대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들을 이용인이 박탈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재의 서비스 구조를 제도적 측면에서 잘 고려하고 조정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중개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도 이제 인천시나 뭐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단일한 어떤 임금 체계를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살펴보는 기관 중에 기관장님은 엄청나게 많은 급여를 가져가시고 뭐 전담 인력과 활동 지원사들한테 최소한의 법적 임금이나 이런 것들 챙겨주지 않고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럴 때보다 되게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게 많죠. 그다음 24시간 요구하는 요양과 관련한
활동 지원 제도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탄력적 지원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장애성인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짧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제언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성을 상당히 높여내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사회 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회 서비스원이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과 잘 조화하면서 담당 역할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탈출 지원과 같은 어떤 정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행동이 많아서 가족밖에 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분들의 지원이라든가 의료적 지원을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단시간 등 중개기간 통해서 활동지원사에 연계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은 공공의 영역에서 포함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요 처우 개선과 당사자 지원 역량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당사자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사회 서비스원이나 이런 데서 좀 가져가서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교육 역량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종합조사가 장애 유형별로 개편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게 지역사 사회 권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만이 아니라 서비스 플러스 다양한 주거 지원과 혹은 직업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난탈동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잘 설계가 돼서 분할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발제자님 주신 제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전 가족급여 확대 부분은 조금은 더 많이 또 고민이 필요한 걸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활동지원 서비스는 가족의 돌봄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왜 이 부분을 다시 가족급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활동지원 서비스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공공성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그래서 가족의 돌봄이 경감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사자가 있고 지역이 지원해요. 활동지원사도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이기도 하고 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돌봄에 대해서 지불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법과 제도를 당사자 삶에 맞춰가지고 손질하고 고민을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강백 사무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발제하신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께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후에 계속 진행될 토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안 되게 되면은 뒷부분에 하실 분을 못하고 갑자기 끝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10분 이내로 좀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전국활동지원사 지부 범희숙 조직국장님께 토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진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뽑았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게 워낙 실체를 잡기가 힘든 것이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이 받는 질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제도의 문제에 있어서든 노동자의 역량이 부족해서든 이 질문은 서비스 질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원사는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더러 대체 얼마나 더 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희 카페에 올라온 구인 광고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실 일은 샤워, 언어 통역, 전화 받기, 가사, 같이 대화, 옷 입기, 외출 시 동행. 저는 보치어 선수라서 다른 지역에서 2박 3일, 3박 4일 경계할 때도 있습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컴퓨터 워드 잘하고 그리고 장애 감수성을 가진 분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장애인의 삶의 모습이고요. 활동지원사들이 하는 일이 그 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게 대단한 일이다라기보다는 활동지원사들이 이런 식으로 장애인의 곁에서 그 하나의 그 삶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들의 역할이 너무 많죠. 그런데 자꾸만 활동지원사들,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낮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지원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더러 뭘 얼마나 더 잘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회 서비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노동자의 역량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도달자의 역할이 활동지원사이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활동지원 초기에 보면 이 서비스 질이 낮다라는 말보다 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발전할수록 그리고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를 잡을수록 서비스 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질 좋은 서비스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질 제고라고 했을 경우에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짚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노동이다 보니까 이 노동을 어떤 정형으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 입장에서는 제공해야 될 질 좋은 서비스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핵심은 장애인 선택권이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인정할 거고요. 장애인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면 활동지원사는 그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왜? 라고 묻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활동지원사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일관되게 이렇다면 좋겠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상황 혹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권은 장애인의 절대적 영역으로 두어야 하고 어떤 선택권은 대리해야 하는가. 이것이 지원사에게는 가장 혼란스러운 업무 영역이고요. 질 좋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원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용자의 합의에 따라서 일해라. 이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요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 활동지원사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사회인식, 잦은 이직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요. 활동지원사들이 그 숙련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없는 뒷배를 보여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노동자가 이런 현실은 당연히 장애인에게는 그 공급 불안정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요.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 강화하고 서비스 질 높이면 되는데 이를 막는 요인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그 서비스 전달 체계와 공급 방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면서 사회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뭐 그 사회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하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회나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의 공공 운영이 아니라 민간 시장이나 민간 위탁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또 공급 방식은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는 바우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었고요.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이 활동지원 서비스에서는 아주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투명성, 서비스 질 제고의 문제, 노동자 처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민간 위탁에서 그 가장 큰 문제는 책임 회피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관에, 기관은 정부에 이렇게 책임 회피하기 좋고요. 정부도 정부끼리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현장에서 장애인과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발제에서 그 말씀하신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이것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낳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매칭하면 체중증 기피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미스매칭의 형태를 보면 공급 불안정, 노동자 성비 불균형, 뭐 불법 서비스, 담합에 의한 부정수급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공급 불안정에서 체중증 기피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문제로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사실 체중증 기피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시간이 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 당연히 임금이 많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짧은 경우, 특히 끊어서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체중증 기피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체중증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위험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체중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일들을 활동지원사들이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무급노동,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연장 근무 못하게 하는 거 아마 김강백 사무장님 이런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무급노동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8시간 넘어가면 일 못하게 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우처 종료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방식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노동자와 이용자 사이의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일단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석션, 드레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법 의료 행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고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계속 광고 한번 뒤져보시면 그 광고 중에 석션 구합니다. 뭐 이런 광고 많이 나갈 겁니다. 그동안 다행히 사고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이게 사고가 나면 어쩌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이제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태인데요. 아시겠지만 이거 사건 발생할 경우에 장애인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또 차량 서비스를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유류비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수이고요. 다행히 뭐 서울 같은 곳이야 워낙 대중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상관없지만 경기도, 특히 뭐 경기도 지역, 이게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인데요.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 떠나면 교통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량 서비스 제공하지 말라고 정부가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지침만으로 해결 안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몇 시간에 한 대씩 버스 오고 저상은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왜 거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 일자리가 장애인의 선택권에 따라 나의 고용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차량 서비스를 요구할 때 일을 거절하고도 잘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비 바우처 시간으로 받는 경우 많은데요. 이 문제 그 정부도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굴러가고 있으니까 대중교통 확대하고 그리고 저상버스 모두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것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문제 발생하면 환수 조치하면 되니까요. 이처럼 그 위에서 그 예로 든 그 사례들이 미스매칭을 유발하는 그 대표적인 요인들인데요. 이용자가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노동자도 이용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똑같이 있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계가 궁핍해도 막상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냥 단말기 챙겨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스매칭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그 사회 서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게 바로 공공 서비스의 확충이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 노조에서는 이제 당연히 공급 불안 해소 방안으로 이 공공운영 확충, 사회 서비스 공공성 확대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단순히 소유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게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의 개념인데요. 이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운영 원리와는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공공재를 시장의 경쟁을 통한 질 제고, 바우처를 통한 소비자 권리 확대, 보장으로 설계한 제도, 우리 이런 고미숙 조직 국장님 조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돼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 예,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어쨌든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공공 운영을 확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도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 치고요. 제가 15분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투자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도 좋은 서비스로 기결되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공공 운영이 확충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서비스 그 노동자의 역량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노동자 개인의 자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노동자들에게 숙련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당연히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근속을 인정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 좋은 서비스는 당연히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인데요. 왜 이 서비스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가, 이 부분이 항상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노동자의 그 처우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질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서비스 그 사회 서비스 노동자들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노동권이 확대되는 것, 이것이 노동권이 확보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 그리고 그 장애인에게 제일 좋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운영 확충 꼭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이런 이것으로 제 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5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좀 늘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토론자 구성을 잘하신 것 같아요. 각각의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셔서 굉장한 열정을 갖고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흥미진진합니다. 다만 시간이 한정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고 이제부터 10분씩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맨 마지막 우리 박은영 팀장님이 토론을 못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누린 컨퍼런스
튕겨 나갈 수 있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리고, 제가 굉장히 천사와 같은 교수인데 오늘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제해 주신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도 한 1시간 정도 드려야 되는데 30분에 하시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못 하셨고, 우리 김강백 사무국장님, 고미숙 조직국장님도 다시 한번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토론자분들은 10분을 잘 지켜주시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황미선 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수는 수어 박수로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 열렬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탕미선입니다. 저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은 필요한가? 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지원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유용한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가족에게만 전가되어 있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족의 지원만이 아닌 공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일상을 잠시나마 회복시키고 재생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지역민들에게도 노동으로서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경험을 가능케 하여 장애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순기능의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에서는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 거주로 활동지원기간이 부족하거나 2시간 이내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등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50% 감산된 바우처가 생산됩니다. 가족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서 바우처가 50% 감액되어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가족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하는 요건은 이처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정부가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온전히 구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들까지에서도 가족이 서비스를 지원하게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오히려 완화시키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24시간을 가족과 지내는 것보다는 가족의 소통 방법이 아닌 외부인과의 색다른 경험을 선호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너무나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함의 식상에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았을 때 삶의 활력을 느끼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발달장애인 중 80%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41%는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의 참여율은 전체 활동지원 서비스 중 60%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타 장애 영역보다 지원의 폭이 다양하고 단순치 않은 조건인 발달장애 영역의 활동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의 부족, 활동지원사의 발달장애 영역의 전문성 부족,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매칭의 어려움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부모나 보호자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라는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열거한 발달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완 사항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평균 활동 지원 시간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평균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은 월 100시간 남짓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5만 5천여 명의 등록 발달장애인 중 성인 발달장애인은 약 4만 1천 명으로 확인됩니다. 그중 짧은 시간이나마 근로를 하시는 분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약 7천 명, 주간보호시설이나 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직업재활시설, 주간활동 서비스 등 낮 활동을 하고 있는 약 4천여 명을 제외한 3만 명이 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의 평균 활동 지원 시간이 월 평균 100시간으로 하루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가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낮 시간인 8시간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낮 시간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인력들의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특히나 체중증의 발달장애인은 매칭도 어려울 뿐더러 서비스의 지속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 각각 개별적 특성에 따라 지원 방법을 달리하는 등 당사자에게 적합한 스킬을 가지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역량을 갖춘 지원사를 매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는 전문 활동 지원사를 배출하여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들에게는 그에 적합한 전문가로서의 급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현실로 맞닥뜨린 내용들이 해결되어야만 가족에 의한 지원의 요구가 소거되고 진정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본질이 정립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동 지원 서비스가 그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활동 지원 사업에 파파라치 제도를 적용하여 누수되는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가족들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하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발달장애인은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미 있는 낮 활동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낮 시간 이용 서비스의 개편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 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의 개편 및 확대를 제안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가활 서비스 센터나 기초단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의 전환으로 또 주간보호센터는 최중증 중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공간 활용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활동으로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다양화입니다. 노동의 다양화를 꾀하여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을 이야기할 때 몸을 움직여 생산활동을 통해 재화를 창출하는 것을 노동이라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일반 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노동을 경쟁하여 일반적 성과를 내거나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생산성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평가하여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유아기, 학령기를 통해 쌓아온 그들의 능력들을 성인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행을 막으려면 사회적 기술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것은 사회생활을 통해 반복 학습하여 유지시키거나 확대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추가 비용을 줄이는 일이니 생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의 직무를 다양화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직무를 일자리니 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직무를 일자리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년 경기도에서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참여가 가능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의 직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일자리화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직무화하여 시혜의 대상으로만 있던 중증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직무로는 권익공호활동, 장애인식 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의 3가지 직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직무로 확대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영역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일자리화하고 민간 영역으로는 중증 장애인의 인턴 제도를 도입시켜 일반 시장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주거 서비스 도입에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주거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주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자립생활주택은 공간이 확보되는 시스템이었다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공간의 확보뿐 아니라 자립생활을 지원할 서비스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서비스 인력이 확보되는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도입이 요구됩니다. 이외에 소득보장, 중증, 중복 장애인의 의료보장 등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중증 장애인들이 의미 있는 낮 활동이 온전히 지원되고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한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발달장애인의 가족으로서 희망하며 오늘 저 되게 빨리 마쳤죠. 이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발제 수준으로 토론을 준비하셨어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 준비하셨고, 그래도 우리 탕미선 회장님이 시간을 맞추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초과는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맺혀 있었던 부분들이 각 영역에서 다 이렇게 되는 정말 소중한 논의의 한마당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활동 지원 서비스 공공성 강화해야 된다라고 우리 김강백 사무국장님 강력한 열정으로 말씀해 주셨고, 활동 지원사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또 고민숙 조직국장님 말씀해 주셨고, 장애 당사자, 특별히 발달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정말 더 잘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또 탕미선 회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배웠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활동 지원 제도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갔지만 문득 정희재 시인이 쓰신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그 시의 식구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오늘 이렇게 당사자,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이루어내게 만드는 중간 거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정희재 시인의 시를 빌어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 가니까 더 멋진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지요.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들여서 소중한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누린 컨퍼런스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또 도전을 갖게 되고 또 갖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장인학 센터장님 또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하게 수호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의 강인학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설립을 했고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정보 제공, 또 상담평가의 전문 서비스, 기기 대여, 사후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회의,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요.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도록 기술의 발달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술과 활동보조 서비스의 결합, 그럼 훨씬 더 좋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에 대한 이해 부분을 먼저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기술인데 사실은 영어권에서 영어로는 테크놀로지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엔지니어 기계적인 요소를 넘어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가치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테크놀로지의 의미는 모든 생활 영역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기술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학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엔지니어링이나 스킬, 기술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엔지니어링의 테크놀로지를 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저도 기술이라고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그간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든 것처럼 리해빌리테이션 테크놀로지, 재활공학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적정 기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똑같은 테크놀로지인데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웰페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복지 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권에서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기술로 번역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학이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한글로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혼란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폭발적인 발전을 해왔는데요. 가장 쉽게는 산업혁명을 예를 많이 듭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1차, 2차, 3차를 넘어서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고 이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가히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발전되고 개발된 기술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복지 쪽에도 이미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구체화된 게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서 다친 용사들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의지보조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휠체어가 개발이 되고 침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신체적이거나 기능적인 불편함을 기술로서, 도구로서, 기기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역사가 이런 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학문으로 된 게 재활공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요. 여기에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들 또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해결하려고 하는
용어로 확대되었는데요. 그걸 보조공학 이렇게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년공학, 그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소셜 테크놀로지, 사회기술 또는 웰페어 테크놀로지, 복지기술이라는 용어들로 확산되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기술의 발전을 사회 전반에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를 통해서 최근에 사용하는 용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4차 산업, 또 비대면, 또 기존의 복지 환경에 변화되는 측면을 변화시킨다. 그걸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환이냐? 그게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사회 전반의 영역에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핵심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게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뉴딜 정책이죠. 한국판 뉴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핵심은 5G 망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AI 분석하고 뭐 데이터 댐들을 만들고, 또 단순히 과학기술 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이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스마트 의료나 돌봄 IoT, 돌봄 로봇, 뭐 이런 용어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4차 산업하고 비대면 상황이 가장 핵심 주제일 텐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좋은 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또 굉장히 질이 좋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을 접목시키면 훨씬 더 좋은 질로 평가받고 실제 소비자, 공급자와 사용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 측면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이 기술의 문명의 이익을 장애인이나 노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권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 해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 발전된 기술의 유익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고 검증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보조기기라고 하는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용구라고 해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구들도 나오게 됐죠. 그래서 보조기기나 복지용구 같은 제품들을 활용하는 거가 좋은 질의 서비스를 달성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좋은 측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공지능, 동작감지,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들의 발전되면서 최첨단 하이테크한 제품들, 그런 기술들이 사회복지 쪽에도 접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적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니까요. 이런 인적 서비스의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대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국형의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보조기기라고 해도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사람이 모든 걸 더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선호하는 국민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편적인 제품 플러스 한국형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은 질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노동력이 큰 업무는 기술이 대체하고 또 인적 요원은 휴먼 서비스의 역할로 이원하는 게 가장 좋은 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1차적으로는 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보조기기라든지 복지 연구를 활동 보조의 소비자 또는 공급자들이 모두 사용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활동 지원의 영역을 세분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일부 기술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원화로 활동 보조를 선택하거나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게 이원화된 접근권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일부 사회복지 쪽 계층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별도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존 복지 공간의 물리적인 공간도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고 있고요. 뭐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있고요. 또 뭐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 개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술의 발달, 문명의 이기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접목시키는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작게는 이미 개발된 제품이나 기구들을 활용함으로써 평가받고 검증함으로써 좋은 질의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념할 건 기술이 이제 뭐 핵심 화두이긴 하지만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휴먼 서비스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에서의 인적 서비스는 더 늘려야 되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여기에 기술을 접목시키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접목시키고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인학 센터장님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번 누린 컨퍼런스 할 때는 토론자분들에게 아예 15분씩 시간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좌장을 잘 보는 교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간 안배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 안배는 실패했지만 양질의 토론 컨퍼런스의 그 본질은 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준비한 모든 분들께 정말 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누구나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토론자들을 직접 옆에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비대면 실시간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원격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해 봤는데 그래도 정말 잘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나눠야 될 부분을 시간의 제약으로 드리지 못한 그런 송구함이 있다마는 전체적으로
발제와 또 토론이 아주 양질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좌장의 권력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플로의 이 질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공지를 하시겠지만 궁금하신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나 또는 이후에 공지되는 내용에 따라서 올려주시면 그 이후에 답변을 주최 측에서 친절하게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좀 치열한 논의를 마지막 부분에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시간의 제약으로 마지막으로 백제하신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의 마지막 코멘트를 듣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그리고 주최한 이 경기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우리 담당하시는 박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김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 쭉 토론의 내용을 접하셨는데 좀 짧게 그러나 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마무리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동안 저희가 또 귀한 또 토론도 많이 듣고 상당히 저에게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토론을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는데요. 김강백 사무국장님의 토론은 연구하는 제게 참 큰 울림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장이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비단 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도나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 때 어떠한 우리가 마음으로다가 해야 되는지 그런 울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가족급여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가족급여 이것만 갖고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발제를 해도 정말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이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구미숙 조직국장님 그동안 일선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는지는 저도 참 잘 알고 있는데요. 과연 질 좋은 서비스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또 제가 화두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탕미선 회장님 당사자 부모님으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거 지원이든 자립 지원이든 일이든 지역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되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 원에서 지역 발달장애인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각각의 지역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확대하고 또 전문성을 더 발휘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또 제가 갖습니다. 장애인학센터장님의 그 기술 관련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 원에서도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 장애인 시설 85개소하고 노인 관련한 시설에 15개소에 IoT 센서를 부착하는 사업을 1년차로 진행을 했고 올해 2년차 그리고 내년 3년차까지 가는데요. 이 센서 부착을 통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모아져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설치된 1년차 그 결과를 보면 아직 그런 응급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인학 센터장님뿐만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이 장애인 영역에서 활동하실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일영 팀장님 이 말씀하신 그 토론 내용은 저도 자료를 참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유튜브로다가 혹시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나 봤는데 마지막에 강경희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조금밖에 늘지 않는데 개인 예산제로다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토론은 어떤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못했지만 앞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하고 제정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개인 예산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까지 우리 김정희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나태주 시인이 쓰신
멀리서 빈다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오늘 이 전체 누린 컨퍼런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끝에 한 가지 더 사족을 붙인다면, 당신같이 소중한 분들이 계셔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체성과 공생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프지 마시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발표하시고 고민하셨던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있는 장소에서 다시 한 번 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더 복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또 경기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정말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소중한 선물을 안고 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좋은 누린 컨퍼런스, 창의적인 발상으로 정말 이 코로나 때에 이런 컨퍼런스가 가능하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컨퍼런스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돌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지원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 모든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담당 선생님의 공지 말씀 듣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컨퍼런스는 끝을 맺으니까 오늘 배운 수화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열렬하게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진행된 누린 컨퍼런스는 활동 지원 제도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와 관심에 오늘 미처 질문에 대한 내용이나 혹시 저희 컨퍼런스를 들으시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최대한 빨리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연 동안 참여해주신 김정희 본부장님 그리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